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평양의 류경호텔. 물론 지금은 중국의 건물에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올라 있었죠. 류경호텔은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된 채 남아있는 흉물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치욕스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이다 보니 북한은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근 북한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먼저 북한은 평양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부실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양에는 가스배관은 없고 위층에서는 물이 새는 집들이 탄생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래 대충 지어놨으니까 마무리는 동무들이 직접 하라우. 북한 평양 충격 근황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을 통해 북한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 1988 서울 올림픽의 개최가 확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우리나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제 경쟁에 돌입합니다. 야, 나 먼저 간다.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낮잠잔 토끼. 아니 거북이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남조선 아새끼들 언제 저기까지 간 기야? 저 갓나들에게 뒤처질 순 없지비. 내래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오. 어디 해보던가. 너 63빌딩이라고 알아? 너 집엔 이런 거 없지? 참고로 졸라 높습니다. 겨우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걸로 깝죽대지 말라오. 내래 더 높은 건물을 지어주갔어.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63빌딩을 따라잡기 위해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죠. 류경호텔은 105층짜리 호텔로 높이 330m, 객실 수는 3,400여 개에 달하는 호텔로 건설될 계획이었습니다. 호텔은 198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89년 북한에서 열릴 공산국가 청년 학생들의 행사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이었죠. 이를 위해 북한은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면서 프랑스 시공회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규모의 공사이다 보니 북한은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아니 매년 4억 달러, 하나로 약 5천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고 연간 1만 명의 인원이 류경호텔을 짓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하니까 결국 북한은 프랑스의 공사 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프랑스의 기술력으로 1989년까지 외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돈을 받지 못한 프랑스가 완전히 철수해버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한복판에 웬 기괴한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게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류경호텔은 한동안 흉물로 자리 잡았고 당시 기네스북의 가장 높은 빈 건물로 등재되기도 했죠. 그래도 2008년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류경호텔 건설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오라스콤 회장이 국외로 피신하자 외장 공사, 즉 건물 외부의 마무리 공사만 한 채로 건설이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류경호텔은 전면 유리에 LED를 붙여놓고 전광판으로만 쓰이는 중이죠. 심지어 어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류경호텔 내부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고 평양 사람들이 급할 때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공중 화장실로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류경호텔이 김정일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자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출입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도 평양 한복판에 거대한 쓰레기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북한은 이 쓰레기를 세우는데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9,500억 원을 썼다고 추정됩니다. 63빌딩을 짓는데 들어간 총 공사비가 1,800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류경호텔은 진짜 엄청나게 비싼 쓰레기인 거지. 뭐 저런 일이 있으면 비슷한 사례가 두 번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북한은 전혀 발전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중이죠. 실제로 2011년 4월 20일 동국대학교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부 교수 문주현은 북한의 핵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 설계가 충분한지 불확실하고 고온고압을 견딜 수 있는 기기와 부품을 생산할 능력과 품질 보증 체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아니 북한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영변지구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에 결혼한 여성이 임신이 되지 않거나 기형아를 낳는 일이 많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양강도 삼수발전소의 발전기는 한 대만 가동되는 등 재구시를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2014년에는 부실공사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3월에는 원산의 김정은 별장에서 수족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붕괴되었죠. 김정은이 찾는 건물조차 이런 수준이면 다른 곳은 더욱 심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5월에는 평양 평천구역에 23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최고 권력층이 산다고 알려진 만수대 아파트가 10cm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심지어 2016년에는 아파트 한 층을 올리는데 16시간이면 된다 라면서 70층짜리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74일 만에 끝냈다고 선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뭐 저런 일이 있었으면 이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침 최근 북한이 평양의 건물들을 어마무시하게 짓는 중이거든요. 먼저 북한은 최근 평양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산림집 건설 사업에 힘쓰고 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양에 매년 1만 호씩 총 5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림집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죠. 먼저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에 실패했던 평양 10만 호 건설 사업을 자기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죠. 인민 뭐? 도대체 그건 또 뭔데 말이 쓸데없이 길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라는 뜻이죠. 이 말은즉 신도시 건설은 인민들에게 건물을 지어주면서 민심도 챙기고 능력도 과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산림집 건설 사업을 추진했죠.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화성지구 1단계를 준공, 즉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2023년 5월에는 대평지구를 준공하는 등 빠르게 신도시를 짓는 중입니다. 북한은 이런 모습을 자랑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이어나갔죠.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나름 그럴듯한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본뜬 아파트까지 지으면서 정치적인 선전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북한은 역시 북한이구나 싶지만 그래도 넓은 도로와 가로수, 건강제품 전시장 등 겉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 정도의 도시를 지은 것 치고는 아무리 봐도 건설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 화성지구 1단계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년 2개월, 그리고 대평지구는 1년 8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왕숙 신도시의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9년 정도 되거든요. 물론 화성지구 1단계는 주택수가 1만 호이고 왕숙 신도시는 6만 8천 호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걸 고려해도 1년 2개월이라는 건설 기간은 너무 짧았죠. 북한의 건설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이는 류경 호텔이 생각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산림집 건설 사업에는 문제가 많았죠. 우선 준공검사 기준이 관대해도 너무 관대했거든요. 북한은 골조 건설을 하고 출입문 외부 창문 공사만 끝나면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그냥 통과시켜 준다는 거야.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화성지구 1단계 영상을 보면 건물을 대충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앞으로 동무가살집이야. 이제부터 동무집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라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내 집. 근데 주방에 가스배관이랑 환풍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래 방금 말하지 않았나? 이제 동무집이니까 그런 건 동무가 알아서 해야지 않건? 그게 뭔 말입니까? 이거 완전 사기 계약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방에 가스레인지 또는 휴대용 버너로 보이는 물건만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가스배관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 환풍기조차 달리지 않은 상태였죠. 이건 주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 가운데 95%나 되는 세대가 알아서 내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기 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왔죠. 이것만 봐도 어질어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북한이 평양에 여러 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이긴 해도 이놈들이 제대로 된 도시를 지을 돈이 어딨어. 결국 최대한 돈을 아껴서 건물을 세워야 했고 이를 위해 안전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저렴한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은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할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튼튼해야 하지만 이렇게 대충 지었는데 멀쩡할 리가 없었죠. 평양 신도시들의 건물 상태는 입주자들이 위층 싱크대에서 물이 새다 못해 흘러내릴 정도다 라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화성지구 1단계보다 앞선 2022년 4월에 준공된 송신 송화지구는 집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가득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 말은즉 화성지구 1단계와 대평지구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서 언제 전기가 끊길지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끊기는 일도 자주 발생하죠. 이건 평양의 신도시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고층에 사는 사람은 수십 층을 걸어 다녀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이사할 때는 이삿짐까지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고, 그러다 보니 북한은 오히려 낮은 층이 더 인기라고 전해지죠. 저런 건물에서 살라고 하면 진짜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저 허술한 건물을 짓기 위해 북한이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평양의 다른 신도시인 서포지구의 주택 건설에 대학생을 동원하고 있는 중이죠. 북한은 대학생들에게 주택 건설을 돕는 이른바 대학생 지원 돌격대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좋아서 독려지 그냥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학 청년 동맹위원회라는 곳에서 매일 출석을 확인하고 토요일에 평가한다고 하니까, 만약 여기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엄청나게 어두워질 게 뻔했죠. 결국 대학생들은 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매일 밤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 학부가 교대로 밤 8시부터 12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모래와 자갈, 시멘트를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전해지죠. 매일 강제로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니 너무 불쌍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산림집 건설 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된 만큼 기간에 맞추기 위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계속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죄 없는 인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정작 그들에게 제공될 집은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이는 집이라는 것이었죠. 현재 평양에는 서포지구와 화성지구 2단계, 강동 온실농장 등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곳들이 완공되었을 때 상태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